지금 4월 12일 오후 2시 30분인데 지금 긴급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진단을 좀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 전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뭐 안 보신 분들한테 그 설명을 똑같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원달러 환율 차트잖아요. 예. 지금 환율이 요거는 이제 짧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니까 분봉으로, 예. 요거 이렇게 이제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 1238원 갔다가 이제 1235원으로 지금 훅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1238원에서 1235원 훅 떨어지면서 시장이 툭 오르죠, 코스피가.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이렇게 계속 바닥을 기다가 코스피가 툭 튀었잖아요. 이 툭 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38원까지 가던 원달러 환율이 툭 하고 빠졌죠. 뭐라고 그래요? 강세 전환됐다고 했죠. 강세 전환되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들 이 유관성을 이해 못하고 시장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여기 이쪽이 아니고 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 예. 예. 외환시장으로부터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시장 규모가 외환시장이 크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요. 되게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복잡해 하시니까 차트 짧게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냥 줄줄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화가 이제 원달러 차트예요. 원달러 차트. 예.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거 차트 되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차트 굉장히 아래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리고 나서도 쭉쭉쭉쭉 위로 가죠. 어떻게 간다고요? 원화가 약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원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환차손이 발생이 되는데. 예, 이런 얘기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를 만들고 달러화의 강세, 물론 엔화하고 달러하고의 이런 트레이드 관계도 있어요. 예. 일본하고 미국은 또 모종의 협력 관계가 있잖아요. 요즘 엔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엔화가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생판 다르게. 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달러에 대한 유로화 차트예요. 유로화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 통화인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거의 지난번에 보니까 한 70% 이상, 75% 가까이가 유럽 관련된, 그죠? 유로존부터 해서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그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받아요. 그죠? 달러화의 가치가 보니까. 물론 거기에 요즘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많이 일고 있죠. 왜냐하면 위안화의 가치도 뭐 부상을 했고. 그래서 부상한 화폐가 있고 가치가 또 떨어진 화폐가 있는데 비중이 높지 않은 화폐가 있는데 옛날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뭐 어쨌든, 유로화의 약세가 또 달러화의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게 뭐 시장이 못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화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화가 강하니까 전부 이 자산이 어디로 갑니까? 강한 통화 쪽으로 가겠죠. 강한 통화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자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 미 국채가, 이거 지금 10년물 미 국채 금리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보세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요. 예. 무려 2.8%를 준대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매력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2%만 넘어가면 미 국채는 상당히 매력 있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2.8%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통화 쪽, 달러화가 강하니까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물론 뭐 3년물하고 이제 10년물이 뭐 역전됐다, 30년물하고 처음으로 뭐 몇 년 만에 역전됐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되게 의도된 거로 저는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됐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아침에 이제 꼭 필요할 때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제 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미 국채 금리가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그 연준의 금리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사이클이 비슷해요. 연준의 통화 정책. 요 단기채는 보통 3년물, 그죠? 예.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사이클이 비슷해요. 장기채는 뭐 했어요? 뭐 10년물, 30년물 이렇죠. 그래서 이 미 국채 장기채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왜? 미국이 망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채가 10년물이 아까처럼 2.8%씩 준다는 건 상당히 자산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국채가 올라요? 이걸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거 국채 금리 급등을 반영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8%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 인플레이션의 주범을 어디에다가 떠넘겼어요, 지금. 러시아에다 떠넘겼죠. 니네들이 전쟁 일으켜서 그래.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예. 연준이 주범이죠. 왜? 연준이 화폐를 마구 찍어댔잖아요. 양쪽, 그죠? 유동성을 공급하느라고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 공급하느라고 마구 화폐를 찍어댔잖아요. 그죠? 연준이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럼 재무부는 뭘 하죠? 미 재무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 그죠? 국채를 사. 이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테이퍼링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자산을 축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준이 있어요. 그죠? 재무부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여기다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연준은 재무부에다가 달러를 주는 거예요. 달러를. 그럼 재무부는 이거 가지고 막 푸는 거죠. 예, 돈 잔치 하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죠? 예. 뭐 재정정책도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재난지원금도 살포하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부가. 그죠? 미 재무부에다 주는 건. 그럼 연준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 규모를 줄인다라는 뜻은 이 국채를 도로 재무부에다 주든가 뭐 시장에 팔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산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갖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뭐 소각한다든가. 그죠? US 달러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미 국채가 매력이 없으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자꾸 내다 팔아요. 미 국채를 내다 팔아요. 내다 팔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일단 이 얘기를 할게요. 미 국채를 자꾸 내다 파는데 여기서 그동안에는 국채를 사줬단 말이에요. 미 국채를. 근데 안 사,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모종의 협약이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은 장기채 금리를 안 올리면서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국채가 흥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이 재무부가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뭐 100년 넘은 교량도 다시 짓고 철도도 다시 놓고, 그죠? 뭐 도로, 이런 인프라들 이제 확충하고, 통신 낙후돼 있으니까 통신 인프라도 깔고, 뭐 리쇼어링 정책 통해서 그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 기업들한테 베네피트 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재무부가. 그죠? 돈이 있어야. 국채가 흥행이 돼야 되는데 국채가 흥행이 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익률을 많이 주는 거죠. 수익률 1.5% 주는 거하고 2.5% 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흥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리면은 웃기잖아요. 그죠? 그냥 올리면은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죠.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가 존재해야 미국의 이 화폐 패권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유지하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흥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리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개도 웃을 소리죠.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리려니까 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통화들, 특히 신흥국 통화들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신흥국 통화들이. 근데 우리는 또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요. 위안화하고. 근데 위안화는 관리통화란 말이에요. 관리통화. 이 시장의 자율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안화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은 지금 제가 상하이 셧다운이요. 상하이 셧다운. 이거 의도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하이 셧다운 의도적이다. 예. 신쇄국 정책 의도적이다. 왜요? 리쇼링으로 다 지금 기업들 빠져나가잖아요. 예? 물론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가 증시에 되는 건지 실물 경기에 투자가 되는 건지 외국인 투자가 되는 건지는 되게 중요해요. 예. 실제 리쇼링에서 기업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생산기지와 소비지를 동일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공장 어디다 짓습니까? 그거 수요처, 소비처에다 짓죠. 예. 미국, 동유럽의 헝가리 인건비 비싸지 않은데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다 짓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지을 때 막 딜 되게 많이 하죠. 딜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생산기지를 이제 소비지로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산기지를 소비지로 못 옮기게끔 하는 게 각국의 리쇼링 정책이죠. 예. 왜? 고용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 예. 안타깝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요걸 잘, 경제 강요들이, 납득을 처음부터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중요성을. 고용의 중요성 때문에 자국으로 전부 불러들이잖아요, 이거를. 그죠? 예. 그런데 기업들은 생산기지하고 소비지가 같게끔 사실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리쇼링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다가 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어떤 베네핏을 줘야 될까를 궁리를 해야 되겠죠. 왜? 기업은 생산기지를 다 소비지로 옮겨놨는데 다 계획 세워놓고 예. 그 생산 설비를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동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겨요. 예. 이 공백을 위해서 필요한 재고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단에서 문제가 많죠. 지금 상해 셧다운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있고, 그죠?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됐잖아요. 예. 자, 1번. 공급단 이슈.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리고 생산 설비를 소비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야 돼요. 예,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재고 확충. 예. 이 문제들을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 이 공급단 내에서의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슈.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예. 경기 민감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정의원방에서도.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반도체. 예. 이거 2차전지 소재 우리 단타로 끊어먹는다고 그랬는데 2차전지 소재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차가 다음 세대라면서요. 전기차가 다음 세대, 차세대의 중요한 산업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3년 전부터 그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좋아요. 어쨌든 2차전지 소재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 업종인데 크게 타격을 받잖아요. 특히 그나마 얘는 나요. 반도체 관련 업종. 2차전지 소재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애들이 많죠. 예?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애들 많아요. 그냥 코스피 종목도 많고. 얘네들 여러분들 공매도 수량 한번 보세요. 공매도 수량.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막 폭락했잖아요. 그죠? 전일장에 8% 오르면요. 그 다음날 이게 마이너스 8%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기업 펀더멘탈이 8%가 올랐다가 8%가 하루 새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이 8%가 오를 때 공매도 비중이 12% 이래요. 전체 거래량에.
그럼 전체 거래량의 12%를 어떤 놈이 공매도를 때렸는데 8%가 올랐어. 그죠? 그럼 얘가 손해를 얼마나 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쇼커버링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쇼커버링. 예? 쇼커버링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거다. 왜? 쇼커버링에서 손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요. 공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공매도를 12%를 어떤 세력이 때렸는데 주가가 8% 올랐어. 얘네들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물량을 더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8%를 다시 눌러가지고 그 손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걸 따라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오르면 더 오를까 보다.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소재들이에요. 예. 지금도 여전히 경제 채널을 틀어보면은 2차전지 소재주들 이거 자꾸 추천하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어디까지 했죠? 아, 생산 설비, 공급 단위 이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중국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갔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왜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하고 있냐 하면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나와요. 왜? 이것 때문에. 생산 설비를 소비지로 계속 기지를 이전하고 있어서 과거의 생산 공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제조업을 다 누를 수도 없어요. 네, 그럼 진짜 물가가 폭등할 거예요. 살리긴 살려놔야 돼. 오히려 중국이 이제는 산업 생태계를 바꾸려고 해요. 네. 아, 이거 제조만 하니까 그동안에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인건비도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위안화가 원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제조업들이. 인도네시아, 그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연평균 6%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예? 예. 인구 구조도 엄청 젊죠. 인구 구조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20대, 30대가 엄청 많아.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런데 얘네들도 이 제조업을 받으면 똑같은 전철을, 인도도 있겠다, 그죠? 인도. 예. 인도도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제조업을 다 안 받으려고 해요. 중국에 있는 걸 다 이관 받아 받고 싶지 않아 해. 예. 왜? 산업들이 빠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들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또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원을 가지고 보이콧 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니까 자원이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게 중요한 거네. 제가 철광석 얘기하면서 그랬죠. 철광석은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 다 수입한다고요? 거의? 호주, 그죠? 중국은? 예, 물론 철광석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철강제 수출 1위국인 거죠. 예. 철광석 수출 1위국은 호주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재련을 해서 철강제를 만드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칠레, 페루 이런데 막 압박 넣어가지고 아니면 로비하고 이래가지고 투자 들어가고 그죠?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이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라고요. 반도체 산업이 안 들어간 게 없어. 이 산업 생태계를 디지털화 시키려면, 그죠? 이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있죠. 그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반도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반도체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서 중국에다 반도체를,
그 고사양의 반도체를 못 주게끔 자꾸 미국이 통제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장고에 들어갔어요. 코로나는 핑계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한에 대한 책임을, 중국 사람들 성향상 우한에 대한 책임을, 이거는 오리진이 우리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중국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책임이죠.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고요. 예. 우리가 시작점이 아니야.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도 코로나 클린 올림픽을 주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이제 어쨌든 상하이가 지금 오늘 뭐 13일째인가요, 이제 셧다운 들어갔잖아요. 중국에다 뭐 주문해 놓은 거 하나도 안 와요,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전같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거냐가 중국의 숙제예요. 여기서 고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이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 미국하고 달라요.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은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자,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지금 의도적으로 약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위안화의 의도적 약세, 중국 정부에. 왜? 아직은 생산기지니까.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라는 부분은 통화가 약할수록 좋죠. 이거 왜 그래요? 달러로 결제 받으니까. 달러로 결제 받으니까. 자국 통화로 결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채산성이 계속 좋아질 텐데 워낙 약세가 되면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신흥국의 비애예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의 비애. 분명히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은 좋아져요. 달러로 결제 받으니까. 원화가 1,000원일 때 달러로 1,000불 결제 받으면 100만 원인데, 원화가 2,000원이면 달러로 결제 받으면 환전하면 2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 원화가 약세가 될수록 수출 기업은 채산성이 좋아져요. 그런데 증시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누가 쥐고 흔들어요. 외국인의 포션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증시에서의 영향력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약해지면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요. 통화가 강한 쪽으로. 왜?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 강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2.8%를 준다고 그러면 한국 10년물 국채를 사겠어요?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겠어요? 당연히 이걸 사죠. 미국은 망할 리 없으니까. 이게 신용도 아니에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자 덜 내잖아요. 신용도 좋으면. 똑같죠? 당연히 이걸 살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수익률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50bp, 50bp, 이제 빅풋으로 이제 25bp가 아니고, 이거 뭐, bp 자꾸 그러는데 그냥 0.25%라는 뜻이에요. 말들 참 어렵게 해요. 이 50bp 0.5%를 이제 올리면 빅풋이란 말이에요. 이거 베이비풋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올리는.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도 이제 쫓겨요.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지금 1.25%니까 우리가 지금 더, 금리가 높긴 한데, 그죠? 이게 한국은행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미국 금리가 계속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50bp로 계속 빅풋을 하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요. 한국은행이 뭐 서민들 못 살게 굴려고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상하이 셧다운 된 게 해제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위안화하고 연동되어 있는 우리 통화가 조금 강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물류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네. 그리고 미 국채가 돌아설 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저께 미 국채 장기채 수익률이 중국 국채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네. 그러면 아까 한국하고 미국 국채 얘기했는데 누가 중국 국채를 사겠어요? 미국 국채를 사지, 그죠? 이게 미국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 국채가 흥행이 돼야 돈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서 미 국채를 연준이 아닌 다른 데다가 팔 수 있는 거죠. 재무부가. 그죠? 정상적으로. 예. 연준한테 팔면 연준이 자산이 또 늘어나니까 지금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재정정책 한 거 가지고 지금 그 성장이라는 발판에 인프라를 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죠. 인플레이션을 통화정책만 가지고 못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국채를 의도적으로 계속 국채 수익률을 높은 패턴으로 가져갈 거고 그러면서 어저께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은 미국채 수익률이 중국 국채 수익률을 앞질러 버렸어요. 당연히 미국채를 사죠. 그래서 지금 전부 돈은 미국채로 쏠릴 거라고요. 이제는. 그죠? 근데 미국채로 이제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미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보다 국채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미 국채가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 미 국채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미 국채가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아마도 증시 반등의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시장을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에만 치중 하는 걸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시장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단기 매매만 집중하자. 예. 그래서 뭐 KG, ETS 뭐 이런 것들 펀더멘탈 보고 산 건 아니죠.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요. 회사가 저평가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동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예. KG, ETS 뭐 좋은 회사이긴 하죠. 지금 KG 그룹들이 다 움직이는데 굳이 KG 그룹들 막 그냥 이 M&A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 KG, ETS는 KG, ETS 자체가 뭐 너무 좋죠. 이 국내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 설비 쪽에서 KG, ETS가 제일 커요. 최대 수준의 처리 설비를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예. 근데 뭐 재건축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들어가고 그러면은 KG, ETS만큼 매력적인 사실은 뭐 폐기물 처리하고 캐시플로우 좋은 그런 회사들도 별로 없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갈 거예요라는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 주가가 가는 데는 그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좋은 회사다. 그런데 M&A 모멘텀도 있어서 우리도 오늘 정연방에서 이런 것들 공략한다. 뭐 정상적인 애들은 못 가니까. 지수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수. 예. 이 우량주를 매매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예, 여러분들 잡주들 쫓아다니면 언젠가 거덜납니다. 예. 그
요즘 뭐 사기꾼들 천지라고 그러는데 잡주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테마주, 뭐 온갖 테마들 쫓아다녀가지고 돈 번 사람들 본 적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수라는 건요,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이렇게 지수라는 거는 전 종목을 산술 평균해요. 예. 전 종목을 산술 평균해서 얻어지는 게 지수입니다. 예. 시총 대비해서 산술 평균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종목도 지수에 영향이 있죠. 그런데 시총이 클수록, 시총 비중이 클수록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잖아요. 왜요? 예. 시총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왜요? 시총 비중, 이게 1위고 이게 2위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 종목을 산술 평균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우량주일수록 지수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특정 매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연동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음봉 떨어지는 하락장은 우량주 가지고도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데 얘는 표시가 안 돼. KGTS 아싸 잘 간다. 이걸 열어놔서 그렇구나. 자,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 요거 잘라 드실 생각, 잘라 먹든지 오늘 많이 튀면 잘라 먹고요. 예. 자,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오늘 급하게 방송을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세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수익 많이 난다, 그죠? 예. 정현님도. 자, 궁금하신 내용 없으면,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의도된 바가 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이제, 매기가 들어올 거예요. 예. 너무 매력 있잖아요. 미 장기채를 지금 2.8%나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예. 사자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냥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시장 진단 해드렸습니다. 조성욱입니다.